이리나, 괜찮니? 정신 좀 차려봐. 기사님, 히터 좀 제발 틀어주세요. 아니, 뭐 하자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게 만들 셈이에요? 폭설이 휘몰아치는 러시아의 산길. 그곳에 멈춰선 버스 한 대. 그 안에는 여러 명의 승객들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버스 뒷좌석에 창백해진 얼굴을 한 아이의 엄마가 절규하며 버스 기사에게 소리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자리에 동양인 남자가 극구 안 된다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날 버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모스크바에서 은행원으로 일하는 올가입니다. 38살의 나이에 10살 딸 이리나를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죠. 쉽진 않지만 딸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행복합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외 금융가로서의 성공을 꿈꿨고 저는 평범한 가정을 꿈꿨죠. 결국 그는 런던의 큰 투자은행으로 떠났고 저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리나가 첫 걸음마를 떼고 첫 단어를 말하고 첫 그림을 그릴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깨달았죠. 직장에서의 생활도 쉽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이리나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늦은 밤까지 일하는 날도 많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밤늦게 이리나가 잠든 후에는 회계사 자격증 공부를 했고 그 결과 지금은 은행의 고위 재무 분석가가 됐답니다. 부모님은 시베리아 오지의 발전소 마을에서 살고 계세요. 아버지는 그곳 철도청에서 30년 넘게 일하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임하셨죠. 두 분 모두 제 선택을 이해해 주셨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최고란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이리나는 제 인생의 빛입니다. 똑똑하고 씩씩한 우리 딸은 학교에서도 늘 상위권이었죠.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조르곤 했답니다. 가끔은 피곤해 지친 제가 잠들어 버릴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이리나가 오히려 저를 이불로 덮어주곤 했어요. 매년 이맘때면 외가댁에 가는 게 바쁜 일상에서도 꼭 지켜야 할 이리나와 저와의 약속이었어요. 16시간이나 걸리는 힘든 여정이지만 이리나는 늘 신나하죠.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난다는 설렘도 있지만 창밖으로 펼쳐지는 하얀 설원의 풍경을 보는 것도 좋아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불안했어요. 일기예보에서는 80년 만에 최강 한파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다음에 가라고 말렸죠. 그래도 발걸음을 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1년에 한 번 뵙는 부모님인데 이번엔 꼭 가봐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장거리 버스에 올랐을 때 차창 밖으로 잿빛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시베리아의 하늘이 심상치 않은 징조를 보내고 있었죠. 버스에 오르면서 무심코 보았던 뒷자리의 동양인 승객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처음에는 평화로운 여행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하얀 설원을 보며 이리나에게 예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버스 안은 따뜻했고 승객들도 평온해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잿빛 구름이 순식간에 몰려왔고 눈발이 거세져 갔어요. 이런 폭설은 처음 봅니다. 운전기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0년 만에 최악의 기상이라는 예보가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버스는 발전소 마을로 가는 유일한 산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커브 길이 많고 경사도 가팔랐죠. 시간이 지날수록 눈은 더욱 거세게 내렸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차창을 때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늑대의 울음소리처럼 무섭게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버스가 크게 흔들렸어요. 산사태입니다. 운전기사님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도로가 무너져 내린 거였죠. 버스는 가까스로 멈췄지만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운전기사님은 즉시 무전으로 구조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폭설이 너무 심해 당분간 어떤 구조대도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거였죠. 휴대폰도 전혀 터지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에는 심장이 좋지 않은 할머니, 감기로 고생하는 노부부, 그리고 저처럼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는 부모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모두의 얼굴에 불안감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추워요. 이리나가 제 팔을 꼭 잡았어요. 저는 딸을 안아주었지만 사실 저도 두려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눈보라가 점점 더 거세져 갔고 시간이 갈수록 추위가 더욱 매서워졌거든요. 버스 뒷자리에 앉아있던 동양인 승객들의 조용한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창밖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무언가를 심각하게 논의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이 상황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점점 버스 안의 공기도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운전기사님이 연료를 아끼기 위해 히터 세기를 줄였기 때문이었죠. 승객들은 각자 가지고 있던 옷가지를 꺼내 몸을 감쌌지만 영하 40도를 훌쩍 넘는 한파는 쉽게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노인 승객 한 분이 가슴을 부여잡으며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좋지 않다고 하셨죠. 옆자리의 승객이 물을 건네주었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져 갔어요. 이런 상태로는 오래 버티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버스 뒤쪽의 동양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버스가 눈 속으로 더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밧줄과 삽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눈보라가 금세 그들의 모습을 삼켜버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창밖을 지켜보는데 갑자기 라디오에서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가려던 발전소 마을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이었어요. 폭설과 한파로 인해 발전소가 멈췄고 마을 전체가 정전됐다는 거였죠. 그 소식을 들은 순간 버스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추위도 문제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마을 자체가 위험에 빠진 거였으니까요. 이리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는 괜찮으실까요? 밖에 나갔던 동양인들이 돌아왔을 때는 온몸이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추위에 얼굴은 파랗게 질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버스가 더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폭설로 도로가 완전히 막혔다는 것, 통신도 끊겼다는 것,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발전소였죠. 발전소가 멈추면서 마을의 모든 설비가 작동을 멈췄다는 겁니다. 영하 40도의 한파 속에서 전기 없이 생존하기란 거의 불가능했어요. 순간 버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 개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어요. 버스에 갇힌 우리의 생존과 전기를 잃은 마을의 운명. 모든 게 얼어붙은 것 같은 그 순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히터라도 틀어야 하지 않나요? 이대로는 모두 얼어 죽을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비록 체온을 유지할 방법이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버스에 갖고 있던 식량은 얼마 되지 않았고 모든 승객이 추위에 지쳐갔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상태가 걱정됐습니다. 이대로는 모두 죽을 거예요. 누군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한마디가 기폭제가 됐어요. 승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구조대는 언제 올까요? 이러다 우리 모두. 공포가 버스 안을 가득 채워갔습니다. 한 청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제가 마을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짐을 챙기려 했지만 한국인 기술자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밖은 영하 40도입니다. 준비 없이 나가면 30분도 버티지 못할 거예요. 한국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이미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가만히 앉아 죽기를 기다리자고요? 순간 버스 안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누군가는 청년의 편을 들었고 또 다른 이들은 한국인의 말에 동의했어요. 고성이 오갔고 심지어 몇몇은 주먹 다짐 직전까지 갔습니다. 모두 조용히 해주세요. 한국인 기술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버스 안을 울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어요. 마치 수십 년간 위기 현장을 지휘해온 사람의 힘 같은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싸움이 아닙니다. 서로를 믿고 돕는 거예요. 그가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시베리아에서만 15년을 일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었고 그때마다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그는 승객들을 둘러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먼저 버스를 세 구역으로 나누겠습니다. 노약자 구역, 일반 구역, 그리고 비상 대기 구역입니다. 모두 협조해 주시겠어요? 놀랍게도 승객들은 순순히 따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노인과 아이들은 가장 따뜻한 중앙에 배치하고 건강한 성인들은 바깥쪽에 앉혔죠.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식량과 물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다른 한국인이 말했어요. 그들은 모든 승객의 짐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가용자원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식량 배급 계획표까지 만들었죠. 처음에는 불만스러워하던 승객들도 점차 그들의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비상식량을 모두 공동 배급에 포함시켰을 때는 모두가 감동했어요. 보세요, 우리는 17명입니다. 지금 가진 식량으로는 최소 3일은 버틸 수 있어요. 한국인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구조대는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때까지 체계적으로 버티는 거예요.
이리나가 제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들은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죠. 준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일 거야. 저분들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시나 봐. 시간이 흐르면서 버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혼란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승객들은 각자 맡은 역할이 있었고 모두가 서로를 도왔죠. 누군가는 물을 나눠주고 또 다른 이는 담요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2시간마다 상황을 점검했어요. 승객들의 체온을 확인하고 버스의 상태를 살폈죠. 그들의 꼼꼼한 관리 덕분에 우리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협력이 바로 인간의 강점입니다. 한국인 기술자가 말했어요. 자연은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이겨낼 수 있어요.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에 눈보라는 여전했지만 이제 우리는 두렵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리더십이 어떻게 혼돈을 질서로 바꿀 수 있는지 그날 우리는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버스 안의 온도는 더욱 떨어졌습니다.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추위였어요. 승객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점점 더 짙어졌고 창문은 성에로 하얗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한국인 기술자들이 다시 모여 무언가를 상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가방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꺼내더니 우리에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특히 겨울을 나기 위해 우리 조상들은 여러 가지 지혜를 발전시켜왔죠. 그가 먼저 신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조상들의 방법을 하나씩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먼저 버스 바닥에 신문지를 여러 겹 깔기 시작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문지 사이에 있는 공기층이 단열재 역할을 하거든요. 승객들도 하나둘 도와 나섰고 곧 버스 바닥 전체가 신문지로 덮였습니다. 다음은 창문 차례였어요. 한국인들은 여분의 담요를 창문에 둘러쳤습니다. 유리창은 열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열 효과가 훨씬 좋아질 거예요. 놀랍게도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발밑에서 올라오던 차가운 기운이 눈에 띄게 줄었고 창문을 통해 스며들던 찬 기운도 많이 약해졌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한국인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좀 더 가까이 모여 앉아야 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미 우리는 그들을 신뢰하고 있었죠. 그들은 마치 퍼즐을 맞추듯 승객들의 자리를 재배치했습니다. 체온이 약한 노인과 아이들을 가운데 두고 건강한 성인들이 바깥쪽을 감싸는 형태였어요. 펭귄들이 추위를 이기는 방법과 같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거죠. 이리나는 제 무릎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새 떨림이 멈춰 있었어요. 다른 승객들의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인들이 작은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전통차입니다. 생강차라고 하는데 몸을 따뜻하게 해주죠. 그들은 조심스럽게 뜨거운 차를 한 캡씩 나눠주었어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자 온몸으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비밀병기예요. 한국인 기술자가 웃으며 말했죠. 추운 날씨에는 몸 안에서부터 열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감탄하셨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들인데 효과가 이렇게 좋다니. 우리나라에는 온돌이라는 난방 방식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바닥을 데워서 공간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차가운 기운은 막고 따뜻한 기운은 지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버스 안의 공기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온도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치 따뜻한 집안에 모여 앉아 있는 것 같은 아늑함이 느껴졌죠. 한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수천 년을 살아왔습니다. 한국인 기술자의 목소리가 차분히 울렸어요. 추운 겨울날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지새웠죠. 그게 우리의 생존 방식이었어요. 저는 문득 어렸을 적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우리 마을에 처음 한국 기술자들이 왔을 때의 일이었죠. 그들이 가져온 건 단순한 기계만이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지혜와 경험도 함께 가지고 왔다고요. 바깥의 추위는 여전했지만 이제 우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희망이, 불안 대신 신뢰가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설원이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사태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모두 좌석 잡으세요. 한국인 기술자의 날카로운 외침이 울렸습니다. 순식간에 버스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앞쪽에서는 운전기사가 핸들을 부여잡고 있었지만 버스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절벽이에요. 저기 절벽이 있어요.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설원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렸어요. 하얀 눈더미가 파도처럼 밀려오면서 버스를 서서히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리나가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딸을 꽉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버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짐들이 굴러다니고 승객들의 비명이 뒤섞였어요. 그때였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짐을 버스 위쪽으로 옮기세요. 무게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들의 지시는 명확했고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모든 짐을 위쪽으로 밀어 올렸어요. 가방이 굴러떨어지고 물건들이 쏟아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버스가 더 기울어지는 것을 막는 게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밧줄이 필요해요. 한국인 기술자가 자신의 배낭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버스를 고정해야 해요. 도와주실 분 계신가요? 영하 40도의 죽음의 한파 속으로 나가자는 말에 모두가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5명의 남자 승객들이 자원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결단이 교차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매서운 눈보라가 버스 안으로 몰아쳤어요. 한국인 기술자가 앞장섰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순식간에 하얀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죠. 창밖으로 그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한국인들의 지휘 아래 눈 속에서 단단한 지점을 찾아 밧줄을 고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매서웠던지 그들의 옷자락이 거세게 휘날렸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당기세요. 바람 소리를 뚫고 한국인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버스의 기울어짐이 조금씩 멈췄어요. 그러나 안도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커다란 굉음과 함께 산등성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더 큰 눈사태가 시작된 겁니다. 버텨요. 절대 밧줄을 놓지 마세요. 한국인 기술자의 필사적인 외침이 들렸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온몸으로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살을 애는 듯 했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에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짐으로 무게중심을 잡고 서로를 붙잡아주며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 했죠. 이리나는 겁에 질린 채 저를 꼭 안고 있었어요. 마침내 눈사태가 멈췄을 때 우리는 가까스로 절벽 근처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밀렸다면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어요. 밖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온몸이 하얗게 얼어붙었고 특히 한국인들은 맨 앞에서 일하느라 가장 심각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버스는 이제 안전해요. 한국인 기술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순 없어요. 우리에겐 이제 또 다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눈사태의 위험은 여전했고 연료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으며 발전소가 멈춘 마을에서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창밖으로는 어둠이 깊어지고 있었고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두렵지 않았어요. 극한의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들이 있었기에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습니다. 눈사태의 위험은 겨우 벗어났지만 우리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버스 안의 공기는 차가워졌어요. 무전기에서 잡음 섞인 구조대에 연락이 왔지만 그 내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폭설 때문에 헬리콥터는 뜰 수 없고 육로 접근에만 최소 6시간이 걸린다는 거였죠. 더구나 발전소 정전으로 도로의 모든 장비가 멈춰 있었습니다. 이리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심한 기침과 함께 얼굴이 창백해졌고 이마는 불길하리만큼 뜨거웠습니다. 다른 승객들 중에서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있었죠. 특히 노인분들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은 마지막 남은 비상용품들을 꺼냈어요. 핫팩과 따뜻한 생강차를 나눠주었지만 이대로는 버티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도 깊은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잠시 후 그들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발전소까지 걸어가겠다는 거였어요. 영하 40도의 칼바람을 뚫고 2시간을 걸어가 전기를 복구하겠다는 계획이었죠. 너무나 위험한 도전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들은 꼼꼼하게 준비했어요. 방한복을 여러 겹 겹쳐 입고 필요한 공구들을 챙겼습니다. 3명이 가고 1명은 버스에 남아 우리를 돌보기로 했죠.
마지막 당부를 남기고 그들은 문을 열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버스 안으로 휘몰아쳤어요. 눈보라는 그들의 모습을 순식간에 삼켜버렸습니다. 이리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죠. 남은 시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버스 안의 온도는 계속해서 떨어졌고 이리나의 열은 더욱 높아져만 갔어요. 남은 한국인 기술자는 쉬지 않고 승객들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노인분들을 더 자주 확인했죠. 창밖의 어둠은 점점 더 깊어졌고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이리나를 품에 안은 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무사히 발전소에 도착할 수 있을까? 전기는 복구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추위를 견딜 수 있을까? 시간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희미한 달빛조차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그저 기적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인들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정신이 헛되지 않기를, 그들이 꼭 살아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추위와 불안 속에서 모든 감각이 무뎌져 갈 때였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오직 눈보라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어요. 이리나는 제 품에 안겨 고열로 떨고 있었고 저는 그저 딸을 꼭 안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은 한국인 기술자가 마지막 남은 핫팩을 건네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지만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체온이 점점 떨어지는 승객들을 돌보면서도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환각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이내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순간 버스 안의 모든 전자기기가 깜빡였어요. 꺼져 있던 휴대폰 화면이 켜지고 버스의 계기판에도 불이 들어왔습니다. 발전소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발전소 복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도로의 장비들도 하나둘 작동하기 시작했고 구조대가 곧 도착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리나의 뺨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체온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딸을 더욱 꼭 안아주었습니다. 살얼음이 녹듯이 차가웠던 버스 안에도 서서히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2시간 정도가 더 지났을까요? 구조대가 도착했고 우리는 신속하게 마을의 대피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발전소가 다시 가동되면서 대피소는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죠. 대피소에서 마주한 광경은 놀라웠어요. 얼어붙은 몸을 이끌고 발전소 시스템을 복구한 한국인 기술자들의 모습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로를 치우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하러 떠났던 3명의 한국인들은 탈진 상태였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어요. 눈보라가 멈추고 이틀이 지나서야 저와 이리나는 무사히 부모님 댁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보자마자 달려와 꼭 안아주셨어요. 발전소가 멈춰 전기가 끊겼을 때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한국 기술자들 덕분에 우리 마을은 놀랍게도 큰 피해 없이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답니다. 특히 부모님은 그들이 보여준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20년 전에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하구나.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자주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침착함과 지혜, 그리고 그들이 가진 기발한 방한 기술들이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특히 그 작은 핫팩과 특수보온 담요는 정말 신기했죠. 그러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우리 러시아에도 이런 제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은행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한용품을 러시아에 소개하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모두가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버스 안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이 제품들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요. 2년이 지난 지금 제 작은 가게는 시베리아 전역에 체인점을 둔 회사로 성장했어요. 한국의 방한 기술이 이제는 러시아 사람들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어제는 이리나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다음엔 한국 여행 가자. 우리를 도와준 그분들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꼭 보고 싶어요. 그래, 한국에 꼭 가보자. 저는 이리나의 말에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날 폭설 속에서 만난 한국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헌신은 단순한 기술자의 능력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모든 승객을 살피고 자신들의 안전은 뒤로 한 채 우리를 위해 폭설 속으로 뛰어들었죠. 전문성과 인간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까지 걸어가며 우리를 도우려 했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들에게는 타인의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했던 거죠.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보다 오직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만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생생합니다. 구조대와 함께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다 준 후 그들은 조용히 발전소로 돌아갔어요. 박수도 찬사도 바라지 않았죠. 마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발전소 정전 사태 이후 마을 이장님은 한국인들에게 작은 감사패라도 전하고 싶어 하셨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중히 사양했다고 해요. 우리는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평소처럼 발전소로 출근했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제가 그들의 정신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시작한 이 작은 사업이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따뜻한 마음을 러시아 사람들에게 전하는 다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꼭 한국에 가서 그들의 나라를 배우고 싶어요. 그들이 가진 기술과 정신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직접 보고 느끼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발한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기술력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타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던 그들의 헌신, 위기 속에서도 빛났던 전문성과 침착함은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신뢰받는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